오늘 스케줄 어떻게 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패스 DNA 정보처리 산업기사 강사 정선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 첫 발걸음을 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그 방법, 또 합격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정보처리 산업기사 합격을 위한 그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 합격하시려면 필기 원서 접수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기 시험 보시죠. 필기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필기 합격 예정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예정 발표 나면 실기 원서 접수하시고 실기 시험 보시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요. 근데 왜 합격 예정이에요? 실기 합격이 안 해서 예정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응시 자격이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필기 합격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이다 해서 예정 발표예요. 그럼 응시 자격은 어떻게 하냐?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응시 자격 서류는요, 필기 원서 접수일부터 시작을 해서 합격 예정 발표일 7일 후까지 해서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는요, 요 과정 하나씩 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필기시험 원서 접수일입니다. 필기시험 일자들인데요. 우리 1회 필기 원서 접수일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일 있죠. 그리고 예정 발표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원서 접수, 실기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1년에 딱 3번 있는 시험이에요. 4번도 아니고 3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3번이니까 조금 기회가 많지는 않구나라는 생각 드시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하나 생각하실 게 보시면은요, 원서 접수일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거의 4개월, 5개월, 5개월에서 6개월 이 정도 걸리는 시간이에요. 조금 여정이 기네요.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어요. 그쵸? 나 그냥 그만둘래. 하기 싫어. 막 이럴 수도 있고, 그냥 강의만 수강해놓고 나 강의 안 들어 막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포기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긴 시간 동안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그게 중요해요.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 긴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응시 자격 서류 제출하시는 거.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해서 필기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래도 응시 자격 서류 제출 안 하시면 필기 합격 취소가 됩니다.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응시 자격 서류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겠죠. 응시 자격 서류는 언제 제출하시냐면 원서 접수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원서 접수일부터 시작을 해서 합격 예정자 발표 7일 이후까지 이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필기시험 합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예정 발표 나면 그때 응시 자격 서류 제출할래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요, 응시 자격 서류 제출 안 하시고 합격이 무효화 되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아쉽게도. 설마 하는데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응시 자격 서류 제출은 언제 하시냐면 원서 접수하시죠. 원서 접수할 때 그냥 바로 응시 자격 서류도 한꺼번에 제출하시는 걸로, 같이 제출하시는 걸로 하세요. 아시겠나요? 그래야 응시 자격 서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응시 자격 서류는 무조건 우리는 원서 접수하면서 응시 자격 서류 같이 제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시 자격 서류는요,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고 방문해서 접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 발생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방문 접수나 우편이나 결국은 비용 발생하거든요. 왔다 갔다 교통비도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용과 시간을 한번 따져보면 온라인으로 응시 자격서를 제출하시는 게 제일 저렴하고 편한 것 같아요. 돈은 조금 들더라도. 근데 왔다 갔다 뭐 버스비, 교통비라든가 시간 생각해보면 오히려 훨씬 더 경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서 접수하시는 날, 필기 원서 접수하시는 날 바로 응시 자격 서류까지 제출하시는 걸로. 아시겠지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응시 자격 뭐가 있는데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응시 자격 어떤 거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는 7가지거든요. 7가지 응시 자격이 있는데 아마 제일 많은 분들이 상당수의 분들이 이 첫 번째 응시 자격에 해당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2년제나 3년제 대학들 있죠. 2년제나 3년제 대학에서 졸업자라던가 졸업 예정자들입니다. 이 졸업자에는요. 사실 정확히는 졸업자 등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뭐냐면 졸업자도 해당이 되는데 졸업하지 않고 그냥 수료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수료만 하시는 경우도 졸업자에 포함이 되네요. 그래서 졸업자 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학과는요. 어느 학과가 해당이 되나요? 정보처리 산업기사는요. 좋은 게 뭐냐? 모든 학과가 응시 가능해요. 학과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년제나 3년제 졸업 예정자, 졸업자이면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다라고 하는 거는요.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년제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요. 나 2학년 1학기 마쳤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3년제 대학이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재학 중이어야 돼요. 2년제 대학은요. 2학년 1학기면 돼요.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대학을 굳이 안 갔어요. 요즘 국가에서 학점은행제로 되게 제도 잘 돼 있어서 학점은행제 이용해요. 그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학점은행제로는요. 41학점 이상 학점 인정을 받으시면 이 산업기사 응시 자격이 되세요. 근데 내가 41학점 취득했다가 아니라 정확히 학점은행제에서 학점 인정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응시 자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있어요. 그러면 요거 산업기사 보실 수 있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뭐 전기산업기사 있어요. 그러면 요 산업기사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정보처리 산업기사 따시고 전기산업기사 이렇게 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무튼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하시면 요 정보처리 산업기사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기능사를 취득을 했어요. 정보처리 기능사를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무 1년 이상이다 라고 하면 이 산업기사 시험 응시 자격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는 자격증 취득을 안 했어요. 그랬을 때 실무로 2년 이상이다. 나 실무 경력 2년 있어요. 라고 하면 정보처리 산업기사 응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기능 경기대회. 우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능 경기대회, 국제 경기대회에 입상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학력에 상관없이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 응시 자격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드문 경우인데요. 외국에서 이 산업기사와 동일한 등급이다라고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라고 했을 때도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이 이렇게 되는데 이 응시 자격은요. 정보처리 산업기사에 해당이 되는 것만 아니라 모든 산업기사에 해당이 돼요. 정보처리 산업기사에 해당이 되는 거는 모든 학과만 응시 가능하다라는 것 요거 하나입니다. 다른 산업기사는 학과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학과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열린 자격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응시 자격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시험 과목 볼게요. 우리 필기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필기시험 보셔야 되면 어떤 과목들 공부해야 되나요? 궁금하시잖아요. 자, 과목은요. 크게 3개의 과목입니다. 3개의 과목? 쉽네. 그쵸?
정보 시스템 기반 기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데이터베이스 활용 이렇게 3개의 과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단 하나씩 봐볼게요. 정보 시스템 기반 기술은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애플리케이션 배포, UI 테스트로 나눠져 있어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은요, 우리 운영 체제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뭐 있죠? 윈도우즈 또는 안드로이드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리눅스, 유닉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운영 체제에 대해서 배우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부하시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 애플리케이션은 앱, 요즘은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말보다는 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이러한 앱을 개발을 다 했어요. 개발하고 나서 이 앱에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하는 게 바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앱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배포는 건너뛰고 UI 테스트부터 볼게요. UI 테스트의 경우는요, 앱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어. 근데 뭐가 있어요? 사용자가 사용해야 편하냐. 딱 화면을 봤을 때, 이 화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구나 하고, 바로 사용자가 캐치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용자에 얼마나 편하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걸 평가하는 게 UI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UI 테스트까지 끝났다라고 하면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들어가게 돼요. 배포라고 하는 거 뭐예요? 완성된 프로그램을 쫙 풀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애플리케이션 배포입니다. 정보 시스템 기반 기술에서는요, 운영체제, 통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UI 테스트, 그 다음 배포, 이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입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을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분들이 아마 좀 어려워하시는 파트이기는 해요.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서는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화면 구현, 서버 프로그램 구현, 웹 프로그래밍 이렇게 나눠지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서는요, C 언어라던가 자바라던가 그 다음 파이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어려워가지고요. 이거 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요, 우리 두목넷의 강희영 선생님, 말이 필요 없는 분이죠. 강희영 선생님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이제 수업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기초부터 하나하나 생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시험에 필요한 것까지, 심화적인 것까지요, 꼼꼼하게 하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아주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강희영 선생님 강의만 제대로 딱 들으신다라면은 자신감 뿜뿜 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문제 나와도 뭐 이 정도쯤이 하면서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희영 선생님이 이 프로그램 언어 활용 강의하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화면 구현과 서버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앱을 개발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활용입니다. SQL 활용과 데이터 입출력 구현. 선생님, 사실 운영체제, 뭐 네트워크, 통신 이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프로그래밍 많이 들어봤어요. 데이터베이스? SQL? 이거 우리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너무 생뚱맞는데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목넷에 들어와가지고 혹은 뭐 유튜브에서 지금 뭐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무언가를 클릭했을 거잖아요. 그죠? 클릭해가지고 요 강의 들으시는 거죠. 어느 사이트에 로그인했다, 두목넷에 로그인했다라는 거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서 확인하시고 로그인 되신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뭐냐?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신 겁니다.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입력하고 확인만 했을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확인 누르시는 순간, 클릭하는 순간에 프로그램이 뭐냐? 이 SQL 문을 열심히 동작한 거예요. 열심히 실행을 시켜서 그 결과를 구현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눈으로는 안 보는 거지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이 뭐야, 수백 번, 수천 번 쓰는 기능이군요. 맞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공부하고 배우는 게 이 정보처리 산업기사입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요, 정보 시스템 기반 기술은 제가 수업을 할 거고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과 데이터베이스 활용은 우리 최고의 강유영 선생님, 최고. 그분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운 파트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는 멋진 명강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필기시험 과목도 알았어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나요? 시험 방법, 방식이 궁금해요. 자, 시험 방식 말씀드릴게요. 먼저 문항수입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는요, 과목당 20문제 출제돼요. 그러면 우리 3과목이었잖아요. 3과목이니까 총 뭐예요? 6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좋은 거 뭐냐면 사지, 택일, 선다도 아니에요. 오지도 아니야. 사지. 4개 중에서 하나 찍는 거, 하나 고르는 거. 그러면 확률은 25% 확률. 그쵸? 옳지 않은 것 하나 골라라. 가장 옳은 것 골라라. 이렇게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문제입니다. 객관식이에요. 굉장히 쉽죠. 요즘 웬만한 시험들 다 오지택일 아닌가, 오지택일 아니면 오지 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개 고르는 거. 근데 정보처리 산업기사는 사지택일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냐면요, CBT 시험이에요. CBT라는 건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라거든요. 즉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험이 치러집니다. 저 CBT 뭔지 모르겠는데요. 잘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 두목넷 사이트 있죠. 두목넷 사이트에 보시면 문제은행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문제은행에 보시면 기출 CBT, 모의 CBT가 있습니다. 기출 CBT는요, 기출문제, 기존의 필기 기출문제를 모아놔서 CBT 방식으로 풀어볼 수 있게끔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모의 CBT는요, 문제은행으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모의고사 문제를 컴퓨터 방식 CBT로 풀어볼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이 문제은행의 기출 CBT, 모의 CBT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거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큐넷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우리 정보처리 산업기사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죠. 그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화면 오른쪽 제일 아래 요런 메뉴가 하나 있거든요. 화면 제일 아래 오른쪽 끝에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CBT 체험하기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방식 그대로 한번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샘플 문제 3개 풀어보면서 어떻게 시험 시행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의 방식을 먼저 체험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 나 CBT 조금 한 번도 안 해봐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체험해 보시면 도움돼요. 물론 요거는 또 언제 하냐면 시험장에 가시잖아요. 시험장에 가시면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하게 돼요. 본인 자리에 앉아서 체험을 한번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시행이 돼요. 그러니까 나 CBT 잘 몰라요. 이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정보처리 산업기사는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은행식으로밖에 출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CBT 방식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강의실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시험 보시는 분들 20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20명이요, 문제가 다 달라요. 20명 문제가 다 달라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의 문제은행이 갖춰져 있고 그 갖춰진 문제은행에서 임의대로 과목당 20문제씩 뽑아와서 개인별로 쫙 뿌려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CBT 방식이에요. 어떤 이야기도 나오냐면 전문용어로 복불복. 어떤 분들은 문제은행식이고 문제은행에서 임의로 추출해가지고 수험생한테 쫙 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운이 좋아서 조금 쉬운 문제, 난이도가 낮은 문제, 이 문제들 위주로 받은 사람들은 나 운 좋아 이러고, 어떤 분들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난도가 높은 문제들 위주로만 또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복불복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이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 상중하 몇 퍼센트지 조절을 해가지고 수험생들한테 뿌려주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약간 복불복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시험 시간입니다. 시험 시간은 1시간 30분을 줘요. 보통 과목당 20문제잖아요. 그리고 총 60문제죠. 그러면 한 문제당 1분을 주거든요. 그래서 60분을 줘야 돼. 근데 1시간 30분, 90분을 줍니다. 무려 30분의 시간을 더 줘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 못 풀었어요 라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시간은 사실 널널해요. 넉넉해요. 자,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나잖아요. CBT로 시험이 시행이 되죠. 그쵸? 그래서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답안 제출하기를 클릭하고요. 확인을 한 번 더 합니다. 2번 정도 확인을 해요. 그러고 나면은요. 합격, 불합격 여부가 바로 화면에 떠요. CBT의 좋은 점. 그래서 요 CBT에서 합격, 불합격 요거 딱 뜨잖아요. 그러면 1시간 30분이 되지 않았어도 퇴실을 하면 됩니다. 감독관에 따라서는요. 시험 시간 50%가 지나면 퇴실하게끔 하시는 감독관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차피 문제 은행이고 결과 다 나왔으니까 결과 보고 바로 퇴실하세요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거는 약간 감독관 재량인 것 같아요. 뭐 규정상으로는 50%가 넘어야 퇴실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기준 볼게요. 합격 기준도요. 오, 정말 좋아. 자, 과목당 20문제, 총 60문제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과목당 점수로는 40점. 그래서 개수로는 8개 이상이면 됩니다. 한 문제당 5점씩이거든요. 그러면 과목당 40점 이상, 개수로는 8개 이상 맞으면 일단 과락이라는 건 면해요. 그리고 총 평균은 60점 이상. 그래서 개수로는 36개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사람의 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합격 기준은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었잖아요. 강우림 학생이에요. 강우림이라는 수강생분은요. 정보시스템 기반기술 공부 엄청 열심히 해서 100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95점, 데이터베이스 활용 30점 해서 평균 75점입니다. 세 사람 중에서 평균 제일 높아요. 공부 열심히 하셨죠. 100점, 95점 훌륭하잖아요. 이 사람의 결과는 아쉽게도 불합격. 왜요? 데이터베이스가 40점이 안 돼요. 40점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 과락. 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 다음 조형호를 볼게요. 정보시스템 기반기술 65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50점, 데이터베이스 활용 65점. 보니까 이분은요. 딱 그냥 합격 점수에 맞춰서 아슬아슬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60점으로 아주 훌륭한 점수로 합격을 했어요. 이 점수면 굉장히 합격에는 훌륭한 점수인 거죠. 이분은요. 합격이 됩니다. 왜요? 40점 이상 안 되는 과목이 있나요? 없어요. 평균 60점 이상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합격. 오, 좋아. 자, 고민규 이 학생은요. 60점, 50점, 55점. 그래서 평균 55점입니다. 과락 면했나요? 40점 미만 있나요? 없어요. 모두 다 40점 이상. 과락을 면했어요. 그런데 평균이 60점이 안 됐어. 그래서 불합격. 마음이 아프네. 그죠? 자, 그러고 봤더니 이제 여기서는 조용호 학생만 이 부분만 합격을 하셨네요. 그러면 우리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과목에만 몰빵해서 전문 용어 나왔다. 몰빵. 몰빵해서 공부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전체 골고루 공부해야 되겠다. 대신 그렇게 전략은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정보시스템 기반 기술이 조금 어려워요. 차라리 프로그래밍 활용이 훨씬 더 쉬워요 라고 하면 정보시스템 기반 기술은 과락만 면하자 라는 정도로만 공부하시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 점수 올리겠다라고 하셔도 되겠죠. 그런 전략은 충분히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근데 본인에게 맞춰서 하시면 돼요.
왜냐? 어떤 분들은 정보 시스템 기반 기술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개인차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나는 이 과목은 과락만 면할 정도로 공부해야지 이 과목에서 나머지 부족한 평균 20점 정도 부족한 거 더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학습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합격 기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합격률 궁금하잖아요. 2022년 합격률만 가져왔어요. 왜 2022년만 가져왔냐? 21년하고요, 22년하고는 시험이 확 바뀌었어요. 22년도에 출제 기준 바뀌었죠. 시험 방식 바뀌었죠. 그래서 21년도 거를 조금 21년도 이전을 비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21년도까지는요, 합격률이 뭐 60%, 70% 됐습니다. 근데 22년도에 시험이 바뀌었잖아요. 시험 출제 기준 바뀌고 시험 방식 바뀌면서 합격률도요,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2022년 1회 때는요, 보통 이제 이 정도 응시해가지고요, 합격률이 45.68%. 그래서 보시면 그래도 합격률이 40%가 넘어서 평균으로 한 4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거 아닌가요? 아니, 이 정도면 산업기사인데 산업기사인데 이 정도면은요 높은 편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 뭐냐면 그냥 공부한 사람들, 인터넷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한 사람들, 내가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붙여줄게, 합격시켜줄게 라는 거예요. 전 과목 전체를 한번 쫙 훑어보면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합격시켜줄게 하는 게 이 정도 합격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으시면 돼요. 어려워, 나 못하겠어, 이것만 아니면 돼요. 어려워도 한번 끝까지 해볼래? 그냥 이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뒷부분에서 조금 더 공부하지, 이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시잖아요. 강의 쫙 들으시고 기출문제 풀어보시잖아요. 그러면 합격하는 시험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이제 실기시험 과목 볼게요. 필기 합격을 했어요. 우리 응시 자격 서류 제출도 해서 필기 합격 예정이 아니라 확정까지 됐어요. 라면 이제 실기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기시험은 이제 과목만 한번 살펴볼게요. 실기시험은요, 정보처리 실무라는 한 과목입니다. 정보처리 실무라는 한 과목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7가지요. 봤더니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화면 구현,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 배포, UI, 이거 SQL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더라요? 이거네. 여기가 뭐예요? 필기 과목인 거죠. 필기 과목이 이렇게 3과목에서 나눠져 있었고, 실기 과목입니다. 실기는 정보처리 실무 한 과목이에요. 봤더니 필기에서 했던 것들이, 보세요. 필기에서 했던 것들이 그대로 실기 과목이 되는 거네. 어머 세상에. 그러면 필기에서 내가 제대로 공부하면 실기는 그대로. 이거 뭐예요? 전문용어로 일타쌍피? 일타이피? 이렇게 되나요? 아니다. 좀 고급스럽게 일석이조. 어떤 식으로도 많이 공부를 하시냐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해서 C 언어, 자바, 파이썬 요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아요. 그나마 조금 정보처리 산업기사가 전공이 아닌 분들도 많이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냥 응시 학과에 제한이 없으니까.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나 SQL 활용 같은 경우는 조금 전공 지식에 더 많이 가깝거든요. 전공 지식인 거죠. 그래서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에서 이렇게 학습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 많아요. 필기는 어차피 과목당 8개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필기 공부하실 때 정보 시스템 기반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활용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요 2과목은 과락만 면하자라고 공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나서 어떡하냐, 이제 필기 합격했잖아요. 그러면 실기 공부할 때는 주구장창 이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가볍게 그냥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하는 식으로 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만 주구장창 공부해서 실기시험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많아요.
왜냐, 실기에서는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요, 보통 7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기가 총 20문제거든요. 자, 20문제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이요, 실기에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겠죠.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필기 공부하실 때 나는 다른 과목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이 과목은 과락만 면할 정도로만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필기 합격하고, 그 다음에 필기 합격한 다음에 실기 준비할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만 주구장창 파자. 나머지 과목은 그냥 문제 정리하면서, 문제 풀면서 개념 정리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리프레시만 하자 하는 한 가지 부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필기 공부하실 때부터 이 부분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막 숙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필기 공부할 때 공부량이 좀 많아지고 힘들기는 하겠죠. 그래서 필기 공부할 때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제대로 공부를 다 하시는 거예요. 3가지 과목 제대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기 합격하시죠. 예정자 발표 납니다. 실기 원서 접수해서 실기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기 공부하실 때 약간 편한 마음으로 기출 문제들만, 기존에 이제 문제들만 한 번씩 가볍게 풀어보면서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는 더 맞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정보 처리, 여기 뭐죠? 정보 시스템 기반 기술,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데이터베이스 활용,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우리 수업하고 공부를 하면서, 아, 나는 이렇게 전략 세워야지, 난 이렇게 전략 세워야지 하고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거 뭐냐면은요, 어떤 전략을 세우든지 간에 중요한 거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각 과목에서 나오는 개념들 암기 정확히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문제 푸는 거 중요하죠. 우리 모의고사 문제, 기출문제들, 문제는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실기시험까지 보고 나면은요, 짠! 야, 국가기술 자격증 상장형으로 바로 홈페이지에서요, 쫙 출력이 가능합니다. 와우, 이거 출력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요거 딱 합격하고 나서 딱 출력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포토용지에 뽑으세요. 약간 돈 들여서 포토용지에 쫙 출력하는 겁니다. 그거 상장 케이스에 넣어가지고요, 상장 케이스에 넣어서 이거를 엄마 아빠가 됐든 형 누나가 됐든 내 배우자가 됐든 아니 친구가 됐든 친구에게 주세요. 주고 나서 야, 이거 나한테 수여식 좀 해줘. 그러면 딱 든 사람이, 자, 국가기술 자격증 해가지고 위 사람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독 하면서 딱 주고 박수 막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런 이벤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액자에 걸어가지고 액자에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아, 막 너무 유치하다고요? 재밌잖아요, 그래도.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이 국가기술 자격증 요거 발급받는 그날까지 같이 갈 겁니다. 저하고 강희영 선생님은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 취득의 그 길까지요, 앞에서 길을 헤쳐갈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는 길까지 빠르게 갈 수 있게, 또 꽃길로만 갈 수 있게끔, 빠르게 꽃길로 편하게 쉽게 갈 수 있게끔, 정확하게 갈 수 있게끔 길을 안내하고 앞에서 열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와 강희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딱 달려오실 필요 있나요? 달려오셔도 좋아요. 끝까지 지치지만 않으신다면. 절대 포기하지만 마세요. 우리 도목넷에 학습상담 게시판 있죠? 톡 상담도 있고 줌 상담도 있고 하거든요. 통로 되게 많아요. 거기에 뭐 어려워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글만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 저 여기서 너무 지쳤어요, 힘들어요, 힘 좀 주세요. 그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댓글로, 뭐 전화로, 줌으로, 톡으로 힘내세요, 토닥토닥 같이 응원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런 응원의 한마디가 우리에겐 또 큰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상투적인 응원일지라도 그게 우리에겐 큰 힘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간다, 이 길을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 느끼시면 또 힘이 돼서 또 걸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언제든지 저희가 같이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우리 오리엔테이션 강의 마치고요. 바로 다음에 이제 이론 강의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럼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